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AI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중에도요, AI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의 작전 개혁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AI 방산 기업이라고 하죠. 팔란티어가 사실상 그 작전을 짜주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국방부와 팔란티어는 오래전부터 협업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팔란티어가 작전 계획을 이미 예전부터 수립하고 있었고, 그게 가자 지구에도 적용되고 있었고, 이번에 이란에도 적용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건데요. 사실 현대전에서요,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그 전쟁은 그냥 무력화시킨 쪽에서 거의 이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공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에 들어가서 저 수렁에 빠져서 벌써 3년째 저러고 있는 거는요. 방공망을 무력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처음에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쉽게 무력화시킬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그만한 성능이 되지 않았고, 물론 폭탄들도 그 정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훈련받은 조종사들이 있었고, 최첨단 전투기가 있었고, 그걸 받쳐주는 최첨단 AI와 전략 자산들, 그다음에 정보 자산들이 있었던 거죠. 그걸 통해서 이란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구형 비행기들까지요, 자신들의 그냥 앞마당 것처럼 이란 상공들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영국의 유명한 싱크탱크입니다. 튜링 연구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튜링 연구소가 AI도 이중용도 기술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중용도 기술이 뭐냐? 민간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적 측면에서 AI를 바라보고 규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많았죠. 챗GPT나 이런 AI가 국방부에서 어떻게 쓰이고 첨단 드론에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얘기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용되고 있고요. 그런데요, 이제 AI를 단순히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아니라 무기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우리가 영국의 싱크탱크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싱크탱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국의 튜링 연구소라는 건요, 옥스포드, 케임브리지대, 그다음에 런던대, 워릭대, 그다음에 에딘버러대 같이 영국의 최고 대학들이 모여서 만든 연구소입니다. AI 연구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들이 상당히 무겁고 글로벌하게도 각국 정부들이 무겁게 받아들일 만한 권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AI 연구기관 앨런 튜링 연구소가요, 보고서를 통해 AI 연구의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AI가 연구 초기 단계부터요, 외국 정부의 간첩 행위,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훔치는 거요, 그리고 악의적 협력에 취약한 구조를 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학계 간의 협력, 사전 리스크 평가, 연구 보안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하는데요. 이 AI를 자칫 스파이나 외국의 적대 세력들이 악의적으로 학습시켰을 때 이걸 막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서는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국가 위협 행위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들이죠. 서방 세계의 적이고 우리의 적이기도 하고 사실 위협 세력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들이요, 영국 내 대학과 연구기관을 표적으로 삼아 연구 성과와 핵심 기술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 초기 단계의 학문적 개방성과 협력 지향적 문화는 이러한 간섭을 탐지하기 어렵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러시아, 이란 이런 나라들에서 어디 우리가 모르는 단체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연구단체들이 같이 협력하자, AI 같이 연구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연구기관들은 보통 개방적이고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협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상대국에서 잘못된 정보와 어떤 스파이웨어를 심는다든지, 그래서 그 AI 구조를 아예 틀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는 언제든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픈소스로 공개된 필기체 인식 모델이요, 위조 서명 도구로 악용돼서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고요. 또 해외 스타트업을 가장한 조직이 AI 연구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라진 사례 등 구체적인 위협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설립된 AI 관련 스타트업인데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고 너희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니? 우리 서로 한번 협력해보자 라고 해서 협력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알지 못하는 적대 세력의 어떤 페이퍼 컴퍼니나 적대 세력들이 만든 스타트업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정보를 빼가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튜링연구소는 정부와 대학들의 여러 권고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위험국가 리스트와 협력 지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해도 될 나라와 안 되는 나라들을 리스트업 해놓고 그 어떤 기관과도 할 수 있는지도 다시 세밀하게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구협력 실사 지원 전담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연구협력을 할 때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혹시나 스파이나 이런 게 없는지 이런 거를 늘 실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례를 바로 공개하고 서로 이제 그거를 나누고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보안 성숙도 모델이란 걸 만들어서요. 기관들이 어떤 협력을 할 때 저 기관이 정말 협력을 할 만한 기관인지를 평가하도록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튜링 연구소는요, AI는 처음부터 군사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연구 초기부터 보안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는요, 우리나라도 지금 AI를 따라가려고 뭐 국가에서 100조를 투자한다, 뭐 AI 수석까지 대통령실에 만들고 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움직이려면 우리도 그렇게 투자하는 것만큼 처음부터 보안을 굉장히 강화하고 미국이나 영국 수준에 맞출 수 있어야 서로 연구 교류가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한 것은요, 영국의 튜링 연구소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은요, AI 시스템 데이터 보안을 위한 글로벌 지침을 최근에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뭐 여러 동맹국들과 함께 했습니다. 미 국가안보국은요, 지난 5월 22일에 미국 사이버 보안 및 기반시설 보안국, 그다음에 연방수사국, 그리고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동맹국의 사이버 보안 기관들과 협력해 AI 데이터 보안, AI 시스템 훈련 및 운영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모범 사례라는 제목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들어간 나라들을 보면 딱 파이브 아이즈죠. 근데 한 나라가 빠졌네요. 캐나다가 빠졌습니다. 요새 워낙 미국과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발표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AI 데이터와 시스템에 대한 3대 핵심 요소, 3대 위험 요소를 적었는데요. 먼저 데이터 봉급망입니다. 이 데이터가 AI를 훈련시키는데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런 거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잘못된 데이터, 그리고 악의적인 데이터, 오히려 AI를 혼돈시키고 AI가 잘못된 결론을 내리도록 일부러 유도하는 데이터가 들어갔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고를 때부터 미리 잘 골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요, 악의적 데이터 조작에 굉장히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군사작전, 핵심 시설 운영처럼 아주 민감한 분야에서는요, AI가 공격을 제대로 막지 못하거나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위험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데이터 드리프트를 조심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AI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계속 뭐 사람들이 쓰고 하면 새로운 데이터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훈련했던 것들과 좀 조금씩 달라진 결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발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쪽으로는 오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염이 되고 있는 상황을 빨리빨리 캐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내야 다른 공격자들이 이 AI를 다른 방향으로 훈련시켜서 다른 결론을 내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금방 말씀드린 거는 큰 3가지 카테고리고요. 그 밑에 이걸 바탕으로 한 10가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뭐냐면요, 먼저 신뢰 가능한 출처로부터 데이터 수집 및 출처 추적. 당연합니다. 신뢰 가능한 출처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고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 출처를 계속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출처가 혹시나 오염됐는지 여부를 계속 알아봐야 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저장 및 전송 중에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는지도 알아봐야 된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중간에 손상되거나 몰래 바뀌지 않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뭐 암호화나 뭐 체크섬 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파일의 상태를 늘 검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데이터를 무결하게, 그다음에 오염되지 않게 관리하는지가 AI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3번은 그와 또 바로 연결됩니다. 데이터셋 수정 시 디지털 서명 적용. 이것도 수정할 때 누가 데이터를 바꿨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어떤 식으로 데이터셋이 바뀌어가는지를 알 수 있어야 누가 중간에 악의적인 행동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기반 인프라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항상 확인하고 검증해라. 서로를 아는 사이라고 절대 믿지 말고 할 때마다 아예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고 검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류하고 접근을 통제하라는 건데요. 어떤 데이터가 민감하고 어떤 데이터가 덜 중요한 건지 늘 이렇게 잘 분류해놓고 여기에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 단계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당연하겠죠. 그렇게 해야 전반적인 데이터의 수준이 유지되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공인된 보안 저장소를 사용하고요. 프라이버시도 보호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꼭 AI뿐만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하든지 보호돼야 된다는 건 뭐 절대적 명제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 쓰지 않는 데이터는 삭제를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권고합니다. 이 쓰지 않는 데이터들이 계속 들어가 있을 때는 AI가 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호화된 상태로 지우거나 여러 번 덮어 써서 완전히 없애는 방식, 이런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보안 리스크 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특히 외부에서 와서 계속 판단해주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보면 미국 국가안보국과 동맹국들이 발표한 이 AI 지침은요. 이 AI가 단순한 기술 도구가 아닌 국가안보, 산업 기반 사이버 보안의 핵심 자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데이터 공급망을 굉장히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그 AI의 결정이나 AI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악성 데이터들을 사전에 감지해서 없애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데이터들이 오염되지 않게 계속 관리해 나가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뭐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묻혀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상당히 안개 속인데요. 미국이 계속 동참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사실상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지만, 이유는 계속 러시아의 관계를 단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부터 러시아 가스를 전면 금지하고 단계적으로 수입 줄이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요, 지난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회의에서 러시아산 가스를 퇴출하기 위한 시행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이건 뭐 오랫동안 추진됐던 건데요. 드디어 이제 그 계획이 완성체로 나온 겁니다. 뭐 저희가 몇 번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이런 데서는 에너지는 우리의 주권 사항이다, EU에서 개입할 게 아니다 라고 해서 계속 거부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발표한 것은 그런 거부한 나라들에도 어느 정도 지금 합의점을 찾아서 발표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끊는 게 아니라 2028년까지라는 시간을 주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보자 라는 건데요. 이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러시아산 가스 신규 계약이 금지되고요. 내년 6월 17일부터는 기존 단기 계약 수입도 중단된다고 합니다. 단 내륙 국가에 공급되는 가스는 2027년 말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요. 이는 슬로바키아나 헝가리 등 대러 제재의 소극적인 국가들을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러시아와의 장기 가스 수입 계약은 모두 2027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국적 고객에 대한 EU 내 액화 천연가스 LNG 터미널 사용도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러시아 배들이 오면 유럽 내 항구에서 LNG 터미널을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걸 아예 금지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이제 그것마저 금지시키고 유럽과 러시아는 아예 에너지에 있어서 다른 길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대줄 수 없고 전쟁이 휴전을 하든지 끝나더라도 우리는 러시아의 재건 자금을 대주지 않겠다라는 게 EU의 명확한 입장인 겁니다. 회원국들은요, 내년 3월까지 러시아산 석유가스 대체를 위한 다각화 계획을 마련해서 EU 당국에 제출해야 되고요. 공급계약 정보와 수입 경로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에 의무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EU 집행위가 비상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비상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어찌됐든 모든 나라가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에서 탈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같은 계획이 성공할지는 저희 알 수 없습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일단 한 2027년까지라는 시간을 벌긴 했지만 그래봐야 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그 사이에 바로 수입선을 전환할 수 있을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아마 그 사이에 전쟁은 끝날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다른 움직일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합의했을 수는 있겠지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또 다른 어떤 변수가 있고 또 헝가리나 슬로바키아가 다시 반대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점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